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장편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와중에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린 하나의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미 많은 이주민, 이민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너무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인종차별 문제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숙 대표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저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요, 외국 출신 이주 여성들의 인권 이슈를 다루는 민간 NGO이고요, 현장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주 여성 전용 쉼터를 만든 곳이에요.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전국에 연호처럼 6개 지부가 있고 전국에 6개 쉼터와 인권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들이 실제 한국에서 삶에서 조금 더 시민으로서 당당한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 너무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을 어떤 결혼과 전제된 존재로서 보는 약간 관제 형태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결혼 이주 여성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저희는 이주 여성 이슈면은 다 다룹니다. 이주 여성 중에는 뭐 결혼으로 오신 분도 있고 노동으로 오신 분도 있고 뭐 동포도 있고 뭐 유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한국에서 미디어에서나 기업에서나 또는 정부에서 관심 갖는 게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어서 그 부분에 저희도 뭐 사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커싱 돼서 보이는 게 그렇긴 한데요. 저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주 여성 전체를 다루려고 의식적으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도 있는 건가요? 이주민 전체로 따지면은요, 지금 한 208만, 210만 명 정도 외국인이 그 정도 된다고 법무부가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46%, 50% 채 안 되게가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결혼으로 오신 분들이 한 30만. 그 중에 한 85%가 여성이어서 한 24~5만 정도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8만인데 그 중에서 이제 90% 이상이 남성이에요. 8%가 여성이어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포 비자로, 동포로 중국 동포나 뭐 러시아 동포 이렇게 동포 외국인 동포들이 또 숫자가 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포 비자도 한 40% 이상이 여성이고요. 그들도 이제 취업 현장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 노동자를 단일하게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877만이에요. 877만인데 좀 전에 이제 이주 민들만 해서 210만,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만 해가지고 지금 한 30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고용허가제 비자로. 네, 고용허가제 비자로 28만 정도. 네. 네. 그럼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결혼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 여성분들이 한 24, 5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또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동력이 임금 노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만 카운트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저희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주는 조금 어려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여성 노동자회도 항상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섣불리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장벽이 진입 네.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네. 처음에 일 시작해서 한 2년 동안은 상담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현장 진입 장벽이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노동자회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국내의 어떤 여성 노동자들 이슈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네. 말씀하신 이 숫자는 이제 통계에 잡히는 네. 숫자인 거고 네.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네. 이주 여성들도 꽤 있는 거죠. 법무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입국 경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로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는 확실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뭐 등록이 안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한 2, 3만 정도로 추산하고요. 나머지는 법무부 통계가 굉장히 확실하고 말씀하신 건 아마 소위 불법 체류라고 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도 통계 법무부에서 다 냅니다. 한 18만에서 22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숫자면 미등록으로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는 이 정부의 그 업무 뭐라 그럽니까? 업무를 잘 못하는 거를 업무 태만 아닙니까? 18만, 20만이라고 하는 숫자이면 이게 무슨 1800, 180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하라라고 하면 단속 추방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수용하라는 비자의 폭이나 뭐 이런 게 것들이 넓어지는 너무, 게 차라리 그쵸, 예, 필요한, 맞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거주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네. 그들이 이제 뭐 어떤 홈리스라든가 이게 따옴표 치고 불황자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든 어떤 형태로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등록 장기 체류자에 대한 법적인 네. 망을 시기상?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정 부분 일시적으로 합법화 조치들이 잠깐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젠더 기반한 폭력 피해 여성들, 미등록 여성들 중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당해도 추방될 두려움 때문에 호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여성들한테는 그 피해를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합법 체류 자격을 달라. 그게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주 노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일선에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기혼 여성 노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3년, 그다음에 연장해서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고요. 근데 이 비자가 되게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내국인 구직 노력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열악한 곳일 수밖에 없고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보통 이제 열악한 곳이고 하니까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남성 노동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90% 이상이 남성 노동력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하면 남성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업주가 그 이주해 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찍어야지만 이 사람이 들어올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컨택하나요? 명단이나 이런 게 다 있죠. 정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하고 15개 나라하고 최근에 한 나라 더 늘었는데 이제 MOU를 맺어서 현지에서 다 한국어 시험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 현지에 등록을 하고 거기 현지에 MOU 맺어진 기관하고 해서 한국어 시험도 보고 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어 시험이 높으면 제조업을 가고요. 점수가 낮으면 더 열악한 업종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더 열악한 업종이라 하면 어떤? 가장 열악한 곳이 이제 어업하고 농축산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3년 동안 처음 이제 허가를 받고 오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이 사업주의 컨택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이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은 있어요. 근데 총 3번만 이동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이동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게 이주 노동 운동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조건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성폭력 문제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장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인신구속적 역할을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대판 노예노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노동자를 이제 이 고용주가 어쨌든 선택 찍고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는 거고 네. 물론 어떤 몸의 구조라든지 이 사람이 힘을 얼마나 잘 쓸 거든지 우리 이렇게 쭉 보고 나열해서 이렇게 찍는 건 아니지만 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의 학력이라던가 점수라던가 배경들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데리고 와서 못 움직이게끔 그게 이제 3번이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주기는 하지만 못 움직이게끔 이렇게 묶어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산업연수제에 비해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산업연수제 제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 허가제로 넘어갈 때까지도 진짜 엄청난 투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가져온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본국에서 노동 기회나 뭐 임금이 굉장히 격차가 있고 그리고 뭐 주변의 다른 목적국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의 제도가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거나 이러진 또 않아요. 그래서 목적국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 조건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 조건은 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나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근데 이제 자기 문제가 돼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 이동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그 실망감과 분노를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이주 노동자들
다수가 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나쁜 제도라고 인식하냐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주변의 이주 목적국들 사이에서 노동 조건이 다들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도 다행이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아까 3년 하고 연장해서 4년 10개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는 성실 근로자 제도라고 해서 한 사업장에서만 꾸준히 일하고 그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에 계속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최대 다시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거의 10년 되죠. 근데 이거 중간에 왜 자르냐면요. 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5년 거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5년 거주를 못하게 막느라 자른 거예요. 진짜 별 꼼수는 정부가 다 먼저 만드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 못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11개월 계약하고 그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니까. 딱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2개월 남겨놓고 그러는 임금 거잖아요. 쪼개기 이런 거 점으로 계산하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그런 방법을 지금 네. 합법적으로 정부가 자행하고 있네요. 합법이라는 허울 아래. 꼼수의 최고봉은 정부. 맞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영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본 경험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뭐 독일로, 뭐 광부로도 갔고, 여성들은 이제 간호요원으로 갔고 이랬는데, 그들이 독일도 처음에는 일시적 체류였어요. 근데 독일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독일 정부를, 서독 정부죠. 상대로 투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주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전 지구적 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고 또 노동자들도 노동을 위한 이주가 전 지구적 흐름이 된 지는 한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이동들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가 되나요? 사실 인류는 원래 이동의 역사죠. 먼 그 인류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강제로 노예로 데리고 왔던 노예무역 같은 흑역사도 있는 거, 그것도 다 이주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주 흐름은 교통수단 발달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뭐 비행기나 이런 거, 그리고 역시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 상업의 발달, 뭐 무역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을 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또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아주 밑바닥에는 어쨌든 산업의 발전이 북반구 중심으로 되고 남반구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동력을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국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데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북한과 이게 완전히 그 단절이 되어 있으면서 막혀 있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배를 타고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까이 뭐 태국이나 뭐 이쪽만 가봐도 사실은 이제 육로로 이제 다 다른 나라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고,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서울에서 살까 부산에서 살까 뭐 이 정도 고민이 되게 큰 고민인 건데,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에서 살다가 뭐 룩셈부르크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해갖고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세팅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뭔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IOM이라고 국제 이주 기구에서 카운트한 거를 보면요. 한국 사람이 해외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나간 숫자는 한 250만 정도로 보고요. 한국에 들어온 숫자는 130만 정도로 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순방 가면 그 현지 교민들하고 뭐 간담회 이런 거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인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적까지 취득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동포 숫자를 거의 800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이 워낙 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도 있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런 걸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헬조선을 탈출하고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는 굉장히 이제 닫혀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의 뭐 해외 송출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송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훨씬 이주자들한테 열린 태도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에게 뭔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항상 이게 여성들에게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준다라던가 한복 입히고 네. 네. 한국 노래 부르게 하는 그 아침마당 같이 네. 뭐 언어를 가르쳐도 다 시부모에게 어떻게 순종적으로 할 그리고 것인가 호칭 이런 같은 거 중심의 가르치고, 언어.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왜 이주한 여성들에게 본국의 문화를 갖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르치게 한다거나 그 외국의 문화를 갖다가 한국에서 이제 좀 널리 퍼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교류 같은 장들이 열리지 않고 오로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 가도록 하는 그런 세팅만 국가가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그것만 요구를 하느냐. 무늬만 다문화. 라고 하는 다문화. 질문이 좀 들긴 하는데 이주한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한국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면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입장에서 그거를 거스르기는 되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적응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동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난민 토나연비라고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다문화센터는 한국문화센터라고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살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주 노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그 3D 업종들을 다 담당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임금을 다운시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제도 설계에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나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만을 봤을 때는 임금노동시장의 임금을 다운시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 체류로 계시는 미등록 체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조금 더 열악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되니까 그분들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열악한 임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에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금 20만 넘어서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금 노동 시장에 들어가는데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낮게 받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와요. 애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파트타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쓰는 단일 언어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조금 직업적으로 전문직을 가질 수 없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거기서도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연대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난 200만 원 받아요. 우리 한국이니까 200만 원 받고 얘는 외국인이니까 150만 원을 받으면 너가 우리의 임금을 저하시킨다가 아니라 왜 얘는 150만 주냐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희가 우리 일자리를 질을 낮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포심과 이런 의구심들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너는 150만 원 받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같은 라인에 있으면 근데 한 사람은 이주 노동자고 한 사람은 내국인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한테 똑같은 임금을 줬을 때 왜 얘는 본국의 사람이 아니고 이주 노동자인데 똑같이 주냐라고 오히려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논리가 그 비정규직을 바라본 정규직의 논리 똑같은 거죠. 저는 실제로 이걸 주변 사람들 들었어요. 비정규직은 그 관문을 겪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왜 맞아요. 나랑 똑같이 임금 받아야 되냐. 최근에 자기는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인천 공항에서 있었던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한국노총의 맞아, 정규직 맞아. 남성 노동자들이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코스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본이 이 노동 분할. 쪼개기 분할 이 관리 정책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가지고 있는 혹은 편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그 본국에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력도 낮고 그리고 그쵸. 본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따옴표 치고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하자라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배경들이. 본국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뭐 남성들은 요즘에 뉴스에서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들 보면 뭐 4년제 대학에 나오고 뭐 전문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에 비해 또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분들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취업 비자,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려고 하면요, 본국에서 최소한 중간계급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돈이 또 당연하겠죠. 학원을 다니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서독계 60년대, 70년대에 갔잖아요. 특히 간호요원들.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간호 양성학원 다녀서 자격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정도였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 입장에서 보면 중졸이나 고졸이 고학력이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 한국의 평균 학력보다는 높은 여성들이 갔어요. 그리고 독일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급적 위치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주 노동은 사실은 그 사회에 보통 중간계급 이상에서 보통 일어나거든요. 근데 결혼 이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처럼 중개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국 남성들이 그 중개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돈을 지불을 거의 안 하거나 굉장히 조금 지불하기 때문에 결혼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경제적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분이셨는데 나는
내가 몽골 사회에 있을 때는 대학도 나왔고 되게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야, 그다음에 욕, 개새끼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길을 이렇게 가다가 막 뭐라고 제가 모르는 언어가 써있고 그 밑에 개새끼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간판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주 노동자들한테 익숙한 그 언어를 그냥 간판에 그 슈퍼 이름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한국에서? 네, 인천에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야.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개새끼는 이게 방송에 이렇게 개새끼가 나가도 되나요? 뭐 어쨌든 이건 저는 네.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니까. 네, 팩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한 몽골 유학생이 이렇게 유학 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몽골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PPT 자료 화면에 몽골 그 도시 울란바토르의 그 막 빌딩들 도시의 모습만 굉장히 열심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몽골 하면 다 말 타고 다니는 줄 알아가지고 다 초원에 다 게르에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도 착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도 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나 충청도 어디야? 그러면은 야 니네 뭐 밭 농사 짓고 뭐 벼농사 짓고 그러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 아파트 살았고 나 도시에서 살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속단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그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확대해서 일부만을. 네.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인 인식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빈곤한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인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뭐 이렇게 저발전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 나라 전체를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적 지위를 마치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치환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일다 기자 할 때 제가 뭐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그 E6 비자로 그 연애 비자로 들어오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 여성들이 필리핀 여성들, 네, 필리핀 여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수를 할 줄 알았더니 노래는 거의 안 시키고 이제 술 따르게 하고 이제 그 2차까지 강요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 여성들에게 니네는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정말 한국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창피하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일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 비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종류가 어떻고 그것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어떤 비자로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선생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네. 네, 한국은 이제 외국인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나와요. 그 신분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비자. 그리고 체류 가능한 기간 이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비자 종류가 한 30가지가 넘어서 저도 다 모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상담소에 자주 오는 비자 유형들을 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자는 이나임 비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례 고용 허가제라고 해서 그 중국 동포나 러시아 동포,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위한 취업 비자는 H2 비자예요. 크게는 이 두 가지 이나인하고 H2 비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전제로 들어오는 비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년 10개월까지 최대
일할 수 있는 비자이고요. 그리고 결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F6 비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술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수 비자로 와서 실제로는 외국인 전용업소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E6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포 비자가 F4로 별도로 있고요. 한국 국적 받지 않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은 F5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자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비자 종류들에 따라서 지금 체류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결혼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영주권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결혼 비자하고 영주권은 비자가 다르죠. 결혼 비자는 F6고 영주권은 F5니까 다르죠, 기본적으로. 결혼 비자를 갖고 와서 이제 비자를 연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자를 갖고 있다가 2년 지나면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영주권이나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결혼 비자로 계속 연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 중에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분은 귀화하신 거죠. 귀화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이나 사회보장권을 외국인한테 안 줘요. 국민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건 한국 국적을 가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혼으로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 한 28만 중에 한 3만 좀 안 되거든요. 2만 4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조업에 한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농업에 한 12,000, 3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은 전체 이주 노동자 숫자가 한 3만 정도인데 그 중에 10,000명이니까 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가 있는 곳 업종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농업입니다. 예, 농업 노동자들이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그 근로기준법의 63조에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 보통 한 달에 2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쉬지 못하게 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동 시간이 농번기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농한기 때는 이 사람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업장에 막 돌려막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불법인데 그런 것들을 단속을 당연히 잘 안 하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기숙사 문제예요. 이제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농업 분야에서 특히 기숙사를 이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5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고도 기숙사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막 50만 원 기숙사비로 내고 이래야 되는. 한 달에요? 네. 그거는 한 사람당. 이거 갈취 아닙니까? 갈취? 맞아요. 물, 너가 먹은 밥 이런 걸 다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그게 언론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비닐하우스를 숙소라고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위법이 아닌 겁니까? 그게 규정이 따로 없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도 그렇고 단체들이 이주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주거권 개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서 기숙사 주거 기준을 만들고 이용득 의원을 통해서 입법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그 300인 미만의 사업장만 고용허가제의 비자를 얻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을 뭐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든지 뭐 그 기업의 고용주 사주들 그러니까 고용주들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주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안전 관련해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도 이게 문제가 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이제 기숙사의 열악함은 여성들 같은 경우 바로 성폭력 위험 노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주여성 미투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규제 그래서 고용허가제가 2004년에 도입이 됐는데 고용허가제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기숙사나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긴급 점검 한 달 동안 하고 지금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수립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사실은 기숙사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지침도 없다가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비 공제 지침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도 여전히 하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동관계에서 노동자가 어떤 해야 될 그러니까 응당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 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주 노동 관련해서 그런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의무는 없고 노동자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어떤 능력 이상이어야지 당신은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만든 고용허가제 동영상이나 홍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의 천국처럼 보여요. 언제나 포장이란. 저는 예전에 이주 노동 쪽 운동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이 이주 노동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받지 말자고 하는 게 이 인류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냐. 너무 막 어떻게 할 방법이 막 없고 너무 이제 막 어려우니까 운동도 어렵고 하니까 그 정도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본 적이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 정말로 너무 정말 무섭네요. 이 세상 사는 그게 게. 상당히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규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주 장벽을 높이게 되고 이주 장벽을 높이게 되면 송출국에서 다른 수단이 없는 맞아. 사람들이 이주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열악하더라도 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한 목적국에서 운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한계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전 또 그런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 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착취하면서 우리가 싼 상추를 먹고 있고 싼 깻잎을 먹고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체 우리 사회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착취 없이 과연 존재가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까지 드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한국의 그 농업 정책이 거의 없거나 사실은 거의 한국의 농업은 거의 망한 거잖아요.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게 외국인 노동력인데 우리는 그런 상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상추나 깻잎이 외국인 노동자들 손에서 키워졌다라는 상상을 별로 안 하고 계절 노동자 제도라고 있어요. 3개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농번기에만 들어오는. 그래서 절임 배추가 싸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아닌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없이
그렇게 싼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또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측면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노동력을 존중하고 싶으면 우리도 그만큼 노동력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이기도 하죠. 이게 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 같아요. 내가 내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일하는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노동력의 대가를 갖다가 정당하게 쳐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는 맞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나.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러려면 내가 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나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맞아요. 그걸로 제대로 된 값을 치러서 이제 물건, 상품을 구매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래서 선순환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깨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선순환을 외치기보다는 자본주의 패절을 얘기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이 있네요. 근데 그것과 연동해가지고 그 조현민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수십억의 퇴직금과 임금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글로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아유, 참. 네,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미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안산 지부에서 한번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그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때 그 보고서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 성희롱, 뭐 시각적 성희롱, 뭐 육체적 성희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오로지 이제 육체적 성희롱에 포커싱이 확 맞춰져 있으면서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건 아예 말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지난번에 저도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 그건데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랑 막 겹쳐 있어요. 장시간 노동이랑 열악한 조건 뭐 다 겹쳐 있는데 성희롱만 딱 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업장 이동을 성희롱을 얘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성희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수위가 센 그 성폭력이 아닌 이상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도 여전히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통념이 작동하잖아요. 특히 이제 본국에 알려지거나 이주민 본국 커뮤니티에 소문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를 꺼리게 되죠. 그게 이제 한국에도 여전히 성폭력 문제를 무슨 정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듯이 그 사회에도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국에 알려지느니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그게 동시에 작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사를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굴러간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가깝다라고 한다면 농촌은 뭐 나가봤자 논밭밖에 없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립돼가지고 더 그런 문제들이 커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실태조사 할 때도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을 하잖아요. 뭐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서 이렇게 집을 만든 경우엔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그래서 동네에 술 취한 남자들이 한밤중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문두들을. 그래서 문고리 잡고 있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립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시아 국가에 우리보다 못 산 나라에서 왔으니까 함부로 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여성들을 되게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폭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마을마다 마을 회관을 짓듯이 읍내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좀 쾌적한 기숙사를 짓고 그 현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 버스를 그 농촌이 있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은 대안이네요. 근데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업장 변경, 여성의 신고만으로, 여성의 진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숙사 기준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안 같은 것도 저희도 고민했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그거를 사업주도 사실은 열악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업주 개인 책임으로 둘 때 계속 그 열악함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숙소는 사실은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사업주들이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주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게 교육으로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실태조사 하고 나서는 어쨌든 성폭력 관련한 그 발생했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쪽에 많이 종사하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야 사실 저희가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거는 식당 아니면은 또 얘기 많이 듣는 게 가사노동자,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쪽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비자가 달라요. 고용허가제 인하인 비자로는 식당이나 서비스 하급시설 서비스업에 못 들어가고요. 동포한테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 이제 중국 출신인 것 같은 동포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H2 비자이거나 동포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결혼 이주 여성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식당, 그다음에 간병, 모텔 청소 같은 거 많이 하고 요양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나 가사노동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럼 이분들이 주로 토로하시는 고충은 어떤 거예요? 그 식당 같은 경우에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는 이제 그 식당에 같이 일하는 남성 요리사가 이제 밤에 이 사람도 역시 안전한 숙소가 없어서 식당을 닫으면 거기에서 밤에 자고 있는 건데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밤에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2층이 숙소였는데 이제 창문으로 도망쳐서 2층에서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런 사례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한 숙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모텔 같은 경우 청소를 선호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잠자리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있고 사실 입주 가사노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주거의 문제나 그래서 이제 구로 지역이 지금 그 동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보면 교회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숙소 비슷한 공동 공간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 숙소처럼 이용하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일 정도로요.
그러면 이 F4 비자로 들어온 동포들 같은 경우, 여성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거나,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사각지대일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고용허가제는 정확하게 그게 되지만 H2 비자는 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상상 가능하잖아요. 식당이나 특히 열악한 식당이나 뭐 그다음에 간병인, 입주가사 노동은 노동 시간을 산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24시간 노동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또 개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노동자로 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따라서 받고 있다라고 말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F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한이 크게 없고요. H2, 그러니까 방문 취업 제도라고 하는 건 고용허가제랑 똑같이 최대 4년 10개월. 그리고 동포 비자는 그래서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석사 이상이거나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체류의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동포들이 젊은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30, 40대 여성들이 왔다. 뭐 식당일, 간병, 입주가사 전부 전문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 비자를 못 받죠. 동포 비자를 받으면 체류도 안정적이고 일하는 것도 이제 전문직 이상에선 다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H2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미국 동포나 일본 동포에 비해서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 똑같이 잘해도 솔직히 학원 같은 데서 백인만 쓰잖아요. 맞아요. 백인 이거 아니면은 교포, 미국 교포나 이런 사람들 쓰지. 동남아시아에도 굉장히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온 동포가 한국어를 배우러 이제 배우는 데 있잖아요. 대학의 어학당 그런 데에 가면 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권 혹은 아시아권에서 온 동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 있는 동포 말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저 친구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데 자기가 실수를 하면 별로 크게 안 혼내는데 이 아시아권에서 오는 동포들의 한국말 배우기가 떨어지면 굉장히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느 건에서 왔냐에 따른 이 불평등이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 나는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영어권이 아니야. 그러면 영어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이 학생을 더 존중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시아계는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사례를 좀 듣고 싶긴 하네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노동과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듣고 나면은 우리도 한 번쯤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례?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적응이 됐고 한국 사람들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그래서 마치 자기 온몸에 옷이 다 발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끄럽다고 많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철 같이 타면 우리도 수다를 떨잖아요. 당연히 베트남어로 수다를 떨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할 수도 있는데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 자국어로 떠드니까 계속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 옆에 아저씨는 더 떠들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시장 가서 물건 값을 너가 살 만한 물건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들었다든가.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비 오는 날 시장 입구에 노점으로 조그만한 야채를
팔고 계신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제 본국에 있는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다 살려고 많지 않으니까 전부 얼마냐고 이렇게 해서 거래는 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는데 발음에서 이제 외국인 티가 나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 와중에 이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지금 누가 불쌍한 거냐고. 뭐 그런 일상에서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참. 네,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3살에는 한 반에 외국에서 온 엄마가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7세가 되니까 우리 반이 20명이 정원인데 10명?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외국인 엄마들이 된 거예요. 국공립이다 보니까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니까 크게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엄마야, 그냥 누구 엄마야 이렇게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타인을 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그 집단 안에 속한 사람은 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 그럼 나를 카테고리로 만들어 보면은 나는 어디에 속할 건가? 사실 이거 역지사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그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더구나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게 생존권의 문제인 거잖아요. 와서 어디에 누구 하나 손 뻗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상상력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데려올 때 그들을 노동력으로만 상상하지 사람으로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노동자들은 와서 임신 출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관련 정책도 전무하고 오로지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주들도 그래요. 여성 노동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져 오면 바로 해고시키고 너를 일하러 너를 불렀지 애 낳을 줄 누가 알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혼자 외국에 나와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망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나 뭐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회복지를 그냥 한국에 존재하는 사람 전체로 넓혀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시죠.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한국에 있는 사업장은 사실 한국의 노동법이 사실 비자와 무관하게 다 적용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만 지키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뭐 임신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다 적용할 만큼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아동수당 이제 지급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국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숫자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우리 헌법 체계부터 우리 헌법이 주체가 국민이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사람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이번에 그 헌법 개정안 대통령 안에서도 일부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일부에 대해서도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긴 하시죠. 내가 애국 국민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이제 허우님 저는 학교에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무슨 뭐 시민성 뭐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사회, 뭐 혹은 시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 아직도 되게 깊게 남아있거든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속 시민이라는 단어, 국가라는 단어, 국민이라는 단어 이런 게 불편하다. 나는 이주 여성 노동운동, 이주 여성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 국민, 그 시민은 항상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배타성이 사실은 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딱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까 사회자께서도 우리나라 이런 표현 쓰셨는데 저희는 모여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나라 이름을 써요. 한국 뭐 이렇게.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게 일단 현장에서 직접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점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창한 얘기를 나눈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왔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요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굳이 고용허가제를 뭐 더 늘려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법 체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아서 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그냥 되면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도 명쾌한 대답인 것 같네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상상할 때 뭐 여성 노동자들이 뭐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그런 상상을 할 때 가해자를 한국 사업주나 한국 뭐 이렇게 동료나 이렇게 주로 상상하는데 사실 같은 나라 출신의 남성 노동자나 타국 남성 노동자들이 가해자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끼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그건 니네끼리 해결해. 막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그런 외국인이고 아니고의 구분을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해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본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주해온 나라에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사업장 혹은 이런 사회랑 성폭력을 신고를 해서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여지가 있으면 다 미루는 게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들이 약간의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입법부의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진짜 사장 못 찾을 때 얘가 사장이야 계속 호출하는 것처럼 그런 거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도 나왔지만 지금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보통 2년 단기 비자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노동력을 선호하니까 30세까지 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나가겠지만 만약에 호주의 딸기 농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호주 고용청을 상대로 혼자서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의 능숙함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 건가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였다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는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아르헨티나인가요? 전 세계를 다. 그러니까 가장 먼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동료애라고 하는 것들, 어떤 같은 인류애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어떤 글로벌한 집단된 통일성을 갖게 되는 어떤 종족의 문제로 치환이 되는 세상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 아니라 선주민으로 이제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허영석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주여성 인권센터 후원 좀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거의 유일한 단체이고 정말 독보적으로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계좌번호 써왔어요. 우리은행이고요. 네. 100-100-929731인데요. 못 외우셨을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많이 후원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거 방송 내보내면서 거기 밑에다 이주여성 인권센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